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다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기주의자들이 좀 착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다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 세계가 좁아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로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이유, 두 번째로 뇌과학적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천천히 나이 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다 돈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돈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라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좀 더 가까워지게 어떻게 보면은 벽을 먼저 치고 좀 보는 거죠. 아, 우리가 나이 먹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야. 저 사람하고 나는 이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나는 직업에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선을 그어놓고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각자 이제 가정이 생기고 자신만의 세계가 더 확고해지면서 원래 같이 세계를 공유했던 친구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렇게 어릴 때 뭔가 무조건적으로 친밀했던 친구들이 없어지는 반면에 그 없어진 대인관계들을 이제는 조건부적인 관계들이 채우기 시작해요. 사회경제적으로 좀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친구라기보다는 직장 동료인 경우들이 많고 그 관계가 경쟁적으로 이어지거나 서로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회생활에서 상처받게 되는 빈도도 늘어나고 믿을 만한 내 소수와만 가게 되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 세계가 좁아지게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아직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물들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해도 이타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쿠키를 먹을 때도 좋아하지만 앞에 있는 인형에게 쿠키를 나눠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걸로 나온다고 해요. 우리는 타고나길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게 많지만 어쨌든 인간은 분명히 이타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존율을 높이고 우리 집단의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DNA는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과 연결될 때 더 기쁨을 느끼고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그거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외로움에 대해서 과거에 분석했던 연구에 의하면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매일 담배 15개 피를 피는 사람과 똑같은 정도의 건강 악화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고혈압과 비만이 동시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정도로 기대 수명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을 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고요. 외로움을 느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들도 일어나고 심장에도 무리를 주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연구 결과들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과거에 400명 정도의 성인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일부러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기에 걸리는지, 걸리더라도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봤는데, 타인과의 결속력이 높고 타인과 포옹을 자주 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 낫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걸로 나왔어요. 실제로 면역력 자체가 이런 외로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쾌락, 그리고 몰입, 또 하나는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쾌락이란 거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다음으로 몰입, 내가 원하는 거에 몰입할 때 얻는 느낌은 쾌락보다 훨씬 더 좋고, 사람이 이제 살아간다는 느낌, 생동감을 얻을 수 있고 더 길게 지속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의미, 내가 왜 사는지 느끼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느낌은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의미를 보통 어디서 찾냐? 타인과 연결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이걸 더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줄 때 4가지 긍정 호르몬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엔돌핀,
엔돌핀. 이 책에서는 헬퍼스 하이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러너스 하이라는 표현 자주 하잖아요. 실제로 달리다 보면은 고통이 어느 순간은 줄어들고 오히려 계속 영원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코르티졸이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오히려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가 남들을 도울 때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고요. 실제로 러너스 하이보다도 이게 더 길게 지속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너스 하이는 우리가 달릴 때만 나오는 건데, 이제 달리는 걸 멈추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헬퍼스 하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왔던 기억, 그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떠올릴 때마다 또 엔돌핀이 나오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신체 건강을 위해서 주 3회 이상 운동할 거를 권유하지만, 실제로 타인을 돕는다면 전혀 땀 흘리지 않고도 엔돌핀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정말 많이 말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간 뇌의 보상체계는 이게 혈연 관계든 아니든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행동을 할 때도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나는 보상중추가 작동하면서 쾌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하게 되고 엔돌핀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 뇌가 긍정적인 회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노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은 이제 사랑, 믿음, 무정 같은 감정, 안정감, 소속감, 유대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고요. 심장병 및 암과 관계 있는 활성산소도 줄이고 심혈관계 전반의 만성 전신 염증을 줄이면서 근본적으로 노화를 늦추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옥시토신을 촉발하는 요인은 결국에는 친밀한 관계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아이를 오유수유할 때, 그리고 연인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중요한 순간을 공유할 때, 그리고 타인한테 내 시간과 노력을 내어줄 때도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80대 때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그 사람이 식단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50대 때 얼마나 많은 친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냐가 그 사람이 80대 때 건강함을 결정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들이 많을수록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노년 시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정말 제가 자주 말하는 세로토닌이 이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세로토닌은 누군가를 돕고 그 덕분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나 타인을 자랑스럽다고 느낄 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일부러 해보면은 나 자신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착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다. 근데 이 책에서도 언급하는 기브 앤 테이크란 책과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기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테이커들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되고 진짜 충만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디 직장을 옮길 때도 레퍼런스 체크 되게 많이 하잖아요. 타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전 집단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착취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타인들에게서 버려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고요. 타인과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타인을 챙기다 보면은 이렇게 스스로가 망한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야, 너부터 챙겨야 된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무섭고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개념이 아이들에게 주입될수록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경제적인 성취도 더 못 이루고 기대 여명도 짧다라고 여러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타인과 주고받는 행동이 줄어들 때 건강도 악화되고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생활, 그리고 저속 노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타인과의 연결이에요.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뭔가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고, 그런 연결들이 희미해지고 외로움을 느낄 때 죽음에 대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가 절대 집에만 있지 말라입니다. 무조건 나가셔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 틈새에라도 앉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내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냥 집 앞에 카페에 나가서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거기서 노트북으로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집에서 혼자 외로움에 지쳐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 정말 힘든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신체 질환, 특히 만성 통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나는 답이 없이 우울하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체 질환이 좋아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 질환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통증에 짓눌려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타인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되게 쉽거든요. 그럴 때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다른 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게 돕는 자원봉사를 하게 한 거예요. 같은 환자인데 그 안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그룹을 둔 거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후속 연구를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하는 관절염 환자는 통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동료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질병으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고 더 건강한 걸 찾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증이든 아니면 통증이 아닌 다른 사회적인 고통이든 간에 짓눌려서 집 안에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고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줄 때 내가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그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이 책을 읽고 추천사를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도 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제가 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느끼는 순간보다 이 일이 좋고 더 잘해내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게 이 과학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고통 중추가 자극받으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순간도 있겠지만 단순히 동감에 머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공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뇌의 고통 중추가 아닌 보상 중추가 오히려 작동하게 되며 그러면은 도파민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저는 더 열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환자분이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선생님 때문에 나아졌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 역시 저에게 공감의 힘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 몸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제가 더 에너제틱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 식단 혹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고 그것들이 분명히 다 의미 있고 건강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타인을 돕는 거다라는 게 또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표돼 있어요. 과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한 55세 이상 중년은 그렇지 않은 이보다 사망률이 24% 더 낮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살만하니까 자원봉사를 더 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요인들을 다 배제했을 때도 24% 사망률이 더 낮았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버크 노화 연구소에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972명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활발한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안 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44%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못 믿으세요. 그거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생활 습관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연구자들이 이런 의문에 답을 하고자 동거하는 부부 30만 쌍을 대상으로 3년치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요. 같은 집에 사는 부부니까 생활 습관이나 식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리라고 추정을 한 거죠.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집에 사는 부부일지라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더 길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식단, 환경, 건강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게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는 아주 흔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웃을 돕거나 자원봉사를 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훑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시간 빈곤은 보통 과장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 밖으로 나가시라, 최소한의 취미활동이라도 하시라, 사람을 만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바쁘다, 일해야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공부해야 된다, 시험이 코앞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끝입니다. 제가 그럴 때 진료실에서 많이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세요? 정말 하루 종일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명히 아닌 시간들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에 최소한만 타인과의 연결, 타인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써보자는 거죠. 이 책에서 든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40초 가지고도 얘기하는 연구가 나옵니다. 40초만이라도 들여서 타인에게 친절한 이야기들을 하고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들을 하면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하루 16분만 타인에게 관심을 돌리고 공감하고 사심 없이 도움을 주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6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SNS를 볼 때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의 SNS다 이러면 기분 좋게 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말을 댓글을 적을 수도 있고 내 뒤에 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문을 잠깐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내 삶에 조금씩만 들어오면 하루 16분이라는 이 복용량은 충분히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